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시사구말리 시간에 통일부 장관, 신임 통일부 장관에 누가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박지원 통일부 장관 추천을 해 주셨어요. 네. 이현정 위원께서. 네. 근데 주말 사이에 통일부 장관 아니고 국정원장으로 그렇습니다. 지명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박지원 장관을 그냥 이야기한 게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조금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박 장관하고 제가 뭐 좀 가까운 사이라서 이렇게 통화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 남북 관계가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국면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쩌면서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이 최악의 국면을 더 최악으로 만들지 않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이제 고갈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북한은 항상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대가 네.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를 가지면 후대에서도 그걸 그렇게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난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전통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북한과 접촉 라인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때 알던 사람이 지금은 뭐 다 대부분 없어진 상황입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때의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억들 이제 그런 걸 가진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쳐봐야 본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즉 뭐냐면 지금의 어떤 카드를 네. 뭐 다른 일반적 카드보다는 뭔가 이 상황을 좀 뚫어볼 수 있는 카드로서 뭐 아마 찾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박지원 의원이 눈으로 들어왔을 텐데 걸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 뭐냐면 박지원 의원이 워낙 이제 발도 넓고 장악력도 많고 그리고 본인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부터 이제 문모닝이라고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그게 문모닝이에요. 네, 문모닝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또 당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제 맞붙었고 또 탈당을 했고 근데 최근에는 하여튼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많이 엄호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뚫어보자. 그렇지만 아마 측근에서는 그런 반대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다 대부분은 박지원 의원 중심으로 끌고 갈 것이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새로운 상황으로 좀 전환시키기 필요하다. 그 면에서 누구도 예측 못한 박지원 카드를 꺼내던 게 아닌가. 그런데 왜 통일부 장관이 아닌 국정원장으로 했을까요? 그건 아마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비공식적인 대화 창구 그걸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통일부 장관은 어쩌면 좀 밖으로 드러난 거지만 실제 정보가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 창구로서의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좀 한계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통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아직까지도 라인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라인이 바로 통전부와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여전히 되고 있고요. 다른 건 다 이제 선이 끊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면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비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보다는 국가정보원장이 나왔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국정원장은 또 대통령을 또 수시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밀접한 관계를 아마 고려해서 저는 갖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각 라디오 방송 시사 프로그램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워낙에 고정 패널로 활동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뭐 TV도 그렇고 다들 고생한다고 하는데 자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이번 외교 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서훈 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잖아요.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남북 관계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남은 임기 내에 반전시켜서 남북 관계의 결정적인 어쨌든 이제 회복 카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냐. 이 두 가지 시각이 이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적극적인 대북 대화론자들이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위기관리, 소극적 위기관리가 아니라 남북관계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서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고 뭔가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북한에도 주는 이제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금 여권 인사들, 여당 내 인사들 이제 주로 나왔던 상황인데, 그것이 좀 너무 좀 대화를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에, 내정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386 정치인이고, 그러면 지금 시기에 또 적절한가, 안정성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박지원 의원이, 전 의원이 커버를 해줄 수 있겠고, 그래서 경험과 경륜으로서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한때 정치적 정적 관계에 있던 인물을 인사했다는 점에서 포용적 인사, 통합, 화합 인사라고 하는 시그널을 또 우리 국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상당히 영향을 좀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지원 원장 내정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곳곳에서 나온 얘기는 또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돌려막기 아니냐. 네. 예, 안보실장 하다가 뭐 특보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정원장 하다가 이제 안보실장으로 가고, 이렇게 그 인물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냐면 이 상황 자체를 더 확장시키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현재 기조를 더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이번 인사가 예측된 인사였죠. 네. 그리고 2년밖에 사실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변화를 주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의 이제 그 변수는 미국 대선입니다. 11월 3일 대선인데 만약 여기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북 정책은 아마 전면적으로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민주당 예, 정권은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은 북한과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강경책을 많이 썼습니다. 예, 결이 다르고. 네,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는 전략적 무시 전략을 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좀 관리하고 또 남북 관계를 최대한 이어나가겠다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현재 어떤 사람들을 돌려막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번 우리가 그 지난 3년 동안 과정이나 또 이 볼턴 보좌관의 어떤 이 회고록을 보면 결국 이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산이 너무 커요. 네, 너무 크고 뭐 비건 이제 부장관이 내일 오지만요. 비건 장관이 볼턴 보좌관 그 회고록을 보면 스몰 D를 상당히 추진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볼턴 보좌관이 알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이야기인데, 스몰 D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현재에 있는 핵 이거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고, 제재가 해제돼 버리면 북한은 결국은 핵 보유국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미국 전통적인 보수층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 남북 관계를 얼마나 잘해봤자 사실은 크게 저는 반응할 거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선희 부부장이 어제 성명낸 것도 그런 일맥상통함에 있는 게, 결국은 북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 역할을 못하면 이 정부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대선이, 그러면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와 뭔가를 딜을 해야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뭔가 해봤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뒤바뀔 것이고, 또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이분이 뭐 핵 문제를 자세히 알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재선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재선이 많이 된다고 하면 재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 지금보다는 다르게 굉장히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남북 간의 끈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해놨지만, 네. 그러나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에는 굉장히 모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 대선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선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고, 선거에서의 시각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느 것이 필요한 일일까, 나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이제 위협,
위기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이제 현상 유지를 원하니까 현직 대통령을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어쨌든 위기 국면을 더 크게 확장해서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뭔가 충돌이 이제 미국에서 위협이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생각은 어차피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지만 남은 대선 전이라도 뭔가 소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크지 않더라도 내게 된다면 북미 관계 개선했다는데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본인의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 새로 이제 신임 대북 라인들 교체된 것들 대북 라인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것이 이제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내려오는 이제 비건 등에게 이제 어쨌든 설득하게 되면서 아마 그런 협상들이 물밑에서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여는 임시국회예요. 통합당은 복귀한다고 했고 복귀해서 이 지금 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있을 예정이고 또 7월 15일 공수처 출범 문제도 또 커다란 이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검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 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원래 국정원장 청문회는 국회 정보위에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보위만 유일하게 위원장이 임명이 안 됐어요. 상임위원장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국회 부의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부의장이 이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그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단 야당에서 할 일은 이제 상임위원들을 정해서 원구성을 하는 것 겁니다. 각 상임위원 배분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작업이 이제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박지원 이 후보자가 예전에 아시겠지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일단 그 형을 살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 겁니다. 이 결국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북한한테 돈 주고 예를 들어서 뭐 협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과연 적합하냐는 부분과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리가 국내 정보만 이렇게 남북 관계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 친화적인 북한과 가까운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에 왔을 경우에 만약에 CIA라든지 또 일본 정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와 정보 교환이 원활하겠는가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악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예전의 어떤 관계를 보면 혹시 독자 노선을 걷는 게 아니냐 국가정보원장이. 독자 노선.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박지원 후보자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의식하는 거거든요.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딱 하면서 본인 SNS 다 끊고 정치에 정자도 안 나겠다는 게 여권 내에 그런 우려가 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정보를 독점하고 뭔가 본인만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정치 구단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위 이제 그냥 다 본인이 다 장악을 해버리는 이런 거. 왜냐 옛날에 서훈 지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제가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서훈 원장 같은 경우 실장 같은 경우는 실무자였잖아요.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밑에 한참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 관계 등등을 고려할 때 박지원 후보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견제는 여당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그래도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뭐 정치 역정을 마무리하면서 본인이 남북 관계 개선하는 데서의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우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일을 이제 하겠지 뭐 별도로 정치적인 어떤 욕심을 갖고 뭐를 이제 하지는 않으리라고 이제 보고요. 청문회가 남은 상황이긴 한데 이제 뭐 원활하게 이제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야당에서 이제 원내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대여투쟁을 더 또 뭐 가열차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이전에 뭐 있었던 대로 청문 보고서, 경과 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이 돼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뭐 인사청문회
그 특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야당이 이제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을 아마 여당이라도 이제 강행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뭐 임명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 야당이 협조를 대부분 안 했기 때문에 채택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경우들이 이제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정권에 대한 또 여당에 대한 투쟁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청문회 특위에 들어와서 실제 문제 있는 것들은 지적을 하고 네. 먼저 이제 바른 개선 사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이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아무래도 7월 임시국회 가장 큰 화두는 공수처 출범일 것 같습니다. 특히 공수처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는 공수처장을 누가 맡게 되느냐, 누구로 결정이 날 수 있겠느냐, 추천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15일로 정해졌어요. 출범 예. 날짜. 근데 15일 날 출범하기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추천위원들을 내야 되는데 야당에서 이제 2명을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거부를 하게 되면 네. 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꾸려지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으로서는 뭐 이제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애초에 이제 취지가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당에서도 야당의 이런 이제 좀 적극적인 협조하지 않는 것을 또 마냥 뭐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것이 공수처장도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인사청문회법에 공수처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법도 고쳐야 되고 네. 또 관련해서 규칙들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아직 산적한 상황이 있어서 15일 출범은 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여당에서도 그것을 좀 인지하고 시간을 좀 끌면서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이제 바라는 기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야당이 이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뭔가 여지를 주지 않고 네. 계속해서 보이콧을 강하게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의 악재가 많긴 하지만 이런 이제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물론 법조인들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민 여론에서는 어쨌든 법을 견제한다, 권력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야당이 보이콧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 여론전 등을 펼침으로써 이제 야당을 압박하고 검찰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법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기존에 있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여론을 고조시키는 일단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현정 노소위원께서는 참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공수처 그러면 굉장히 지고지순한 아주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일단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통해 통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행안부 밑에 있어요. 예. 근데 공수처는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구죠. 자, 예. 그러면 그 공수처는 누가 통제를 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모든 분들이 공수처가 뭐 검사 판사들 다 통제하고 수사한다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처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제도로 안 실행됐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게 뭔가 아주 괜찮고 이런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여당에서 검찰을 공격하듯이 뭐 이게 어떤 자기들 검찰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과도하게 행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지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가 그런 걸 행사하게 되면 그건 누가 통제를 하게 돼요? 아무도 통제 못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수처라는 게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사법기관 같으면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나누고 이제 뭐 법원 있고 또 입법부, 행정부 밑에 이제 검찰 있고 하는 그런 이런 기본 체계인데 이 공수처라는 거는 정말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기구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편향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는 갈등의 요지가 많다고 봐요. 네. 지금 이해찬 대표가 나온 게 민변 출신은 절대 안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유죠.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일단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8, 9월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거나 이 문제는 뭐 여당이 이제 워낙 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저는 구성되는 과정에서 청문회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검사들 채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검사 채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일단 이 민변 출신 검사들이나 뭐 이런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될 경우에 너무 평행선 가진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수처장을 두고서 진짜 어느 기구만보다도 더 중립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근데 과연 그걸 만족시켜 줄까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황은 처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끝날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공수처장 추천위가 이제 위원이 7명인데 이제 2명이 야당 몫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6명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결정적 퀴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장을 뽑을 때 야당이 충분하게 본인들이 검증하고 그래서 편향되지 않은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장 회의 잇따라 열고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검찰 간에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가 논의가 돼서 결정이 났는지는 지금 보도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추측만 나올 뿐입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네. 어떤 논의들 있었다고 합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고검장들하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참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에 재경 이제 검사장들, 그다음에 지방 검사장들 따로 이제 그러면 인사만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논의된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서 주말 사이에 아마 오늘 오전에 이제 그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걸로 보여지고 일단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접촉해 본 고검장들이나 이런 의견은 뭐냐면 일단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데는 뭐 다 동의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지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 뭐냐면 일단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을 하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보고받지 말라. 예. 그다음에 최종 결과만 보고받으라. 지휘하지 예. 말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후자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아마 검사장들이나 고검장들이 이거는 좀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 권한쟁의 소지가 있다. 불법적인 소지요? 그러니까 권한쟁의라는 게 뭐냐면요.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 즉 검사의 어떤 이들의 수사와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게 돼 있어요. 아,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한이 그렇죠. 있다. 예. 그 권한을 그럼 과연 법무부 장관이 중단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 받겠다면 뭐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당신 그거 받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 위법적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고 법무부 측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제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올 검찰총장이 만약에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이 예를 들어서 당신 이 사건 수사 보고받지 마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따라야 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오후 중으로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나올까요? 아마 오늘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정리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윤석열 총장 스타일로 보면 현재까지는 전문수사 자문단은 소집을 하지 않지만 예. 그러나 이거 자체 즉 검찰총장의 권한까지 맡겠다는 것은 이거는 위법하다. 그래서 재지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그 추미애 장관한테 다시 요청하는 그 절차를 저는 밟을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전문 수사 자문단은 구성하지 않고 다만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윤희용 센터장께서는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들이 이제 선택지가 몇 개가 있는 것이긴 하잖아요. 네. 과거처럼 이제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간에 사퇴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들이 사퇴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도 이제 그 발언들이 누구 좋다고 내가 사퇴하냐라고 하는 발언도 했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사퇴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이제 세 가지인데 뭐냐 하면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은 아까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이제 검찰들의 보고를 검찰총장이 받지 못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검사장들이 한 것인데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위법을 수용한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이제 희박해 보이고 그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이것이 이제 검난 과거에 있었던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있게 되면은 추미애 장관의 지금의 이제 의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징계가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의 이제 그 검사장들이라든가 이런 고검장들의 모습이 과거처럼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검찰총장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자율적 의견 개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도 금요일 날 있었던 것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단일한 어떤 하나의 의견들로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일정 부분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추진했던 수사자문단 관련해서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총장이 했던 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수용된 것이에요. 네.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어쨌든 일사불란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전면 거부해서 어떤 검난처럼 보이는 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 수용하는 것이 이제 타협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인지 타협으로서 수용한 것으로 받아볼지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말씀 정리를 해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전문 수사자문단은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추 장관의 선택지 그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